70년 넘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러시아 방공망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요? 며칠 사이에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우크라이나의 대형 폭탄과 드론이 계속 날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S-400이 지키던 공군 기지가 불타고 크렘린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은 한 번의 요격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상파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반격 성공이라는 짧은 자막 하나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결국은 러시아가 이긴다라는 전제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전제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그 3톤짜리 괴물 폭탄, 정확히 뭘 노린 겁니까? 그리고 세계 3위 군사 강국이라던 러시아의 방공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뚫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층으로 벗겨봅니다. 첫째, 표면. 그 폭탄과 드론이 실제로 무엇을 파괴했는지. 둘째, 동기. 러시아 시스템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셋째, 결과. 이게 푸틴 정권의 정치 생명과 우리 동북아 안보에 어떤 파장을 던지는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전쟁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탄 한 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군사강국이 어떻게 처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 초기 신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상파 뉴스에서는 반격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상황을 요약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재래식 전쟁의 규칙 자체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각도로 짚는 분석 주요 매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럼 표면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그 3톤 괴물 폭탄이라는 것부터 정리해드리죠.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 목표물에 사용하고 있는 대형 폭탄과 자폭 드론은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의 조합입니다. F-16에 매달아 활공시키는 대형 폭탄, 자체 개발한 장거리 자폭 드론, 그리고 서방이 제공한 순항 미사일까지 이걸 표적별로 나눠서 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무기들이 지금 어디를 때리고 있는가? 첫 번째 표적, 러시아 정유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내륙 깊숙한 정유소를 반복적으로 때렸어요.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사마라, 심지어 시베리아 인근까지. 결과가 뭐냐면 러시아 국내 휘발유 부족 사태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터졌고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 수출 중단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정유 처리 능력의 상당 부분이 마비 상태예요. 두 번째 표적, 러시아 공군 기지와 방공 시스템입니다. 엥겔스 기지, 모로조프스크 기지, 사키 기지. 이 이름들이 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대형 폭탄에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Su-34 전폭기가 지상에서 파괴되는 위성 사진이 국제 분석가들 사이에 공유됐고 러시아가 자랑하던 A-50 조기 경보기까지 격추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S-400과 판치르 방공 시스템 자체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려고 줄 섰던 그 방공 시스템이 정작 자기 자신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러시아 후방 대형 탄약고까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대형 폭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요. 지진기에 잡힐 정도의 폭발이 러시아 내륙 후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창고 하나 날아간 게 아니라 러시아 지상군 몇 개 사단이 몇 달 동안 쓸 포탄이 한 번에 사라지는 규모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딱 맞아요. 요격률 100%를 자랑하던 그 시스템이요. 지금은 요격할 표적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표적,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관계자가 최근 언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러시아가 정말 아파하는 것만 때린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작전의 전환을 정확히 요약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최전선 참호 하나 뺏고 뺏기는 소모전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라는 시스템의 급소만 골라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유소는 러시아 GDP의 상당 부분이고 군 이동 연료의 근원이죠.
공군 기지는 활공폭탄을 실어 나르는 발사대이고요. 방공 시스템은 F-16과 서방 미사일의 안전 통로를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러시아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손실 규모가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언급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우열한 침묵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결국 이건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서방 지원이 통한 거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결론이 사실은 이 상황의 가장 얕은 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이 대략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입니다. 자체 조립 부품에 상용 GPS, 리튬 배터리, 정말 별거 없는 조합이에요. 반면에 러시아가 이걸 요격하는 데 쓰는 방공 미사일 한 발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입니다. 이 비대칭 느끼시죠? 5만 달러짜리로 400만 달러짜리를 계속 소진시키는 겁니다. 러시아 방공 미사일 재고는 유한한데 우크라이나 드론은 지금도 계속 조립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약해진 방식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다음 층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재고 소모입니다. S-400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은 러시아 방산 기업 알마즈, 안테이가 생산합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의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서방산 반도체와 정밀 광학 센서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서방 제재로 이 부품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는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러시아 방산업체가 새로 생산하는 속도보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강제로 소모시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력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기계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방공요원의 사상자가 누적됐고 그 자리를 신참들이 채우고 있어요. 신참이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 실수가 나옵니다. 적어도 저속으로 접근하는 소형 드론을 새 대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심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예요. 방공 시스템의 위협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업데이트돼야 합니다. 새로운 드론 형상, 새로운 침투 프로파일이 나올 때마다 시스템이 학습해야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반도체 공급 자체가 막혀 있고 서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접근도 못합니다. 결과가 뭐냐면 5년 전에는 최첨단이었던 방공 시스템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매달 새로 뽑아내는 드론 앞에서 시간이 멈춘 방어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신호가 있어요. 국제조사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에서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부품에서 뜯어낸 상용 반도체가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러시아 방산이 지금 산업재를 뜯어서 무기를 조립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세계 3위 군사 강국이 세탁기에서 칩을 빼내서 미사일에 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러시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의 아픈 곳만 때리기 전략의 심층 논리를 보시죠. 정유소를 왜 우선 타격하느냐?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 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입니다. 게다가 전선 이동에는 반드시 디젤이 필요해요. 정유시설을 흔들면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 군수가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입니다. 한 곳을 때리는데 두 곳이 아파요. 방공망을 왜 지금 무너뜨리느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F-16이 러시아 영공 근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회랑을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서방이 지원한 스톰섀도우, ATACMS 같은 정밀 미사일이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 두 통로가 열리면 러시아 후방은 사실상 무방비 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개별 전투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5만 달러로 400만 달러를 소진시키는 이 수학이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게 절망적인 방향으로 굳어져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이 왜 무너졌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예요.
겉으로 클수록 새로운 전술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3위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5만 달러짜리 드론에 뚫리는 구조로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이 깨진 게 러시아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자와 잃는 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방산 자립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는 실전 데이터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우리 K방산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옛날 얘기 기억나시죠? 정작 무서웠던 건 곶감이 아니라 호랑이의 착각이었어요. 지금 러시아 방공망이 처한 상황이 딱 그 그림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있지만 정작 5만 달러짜리 드론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강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 결과 텅 비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의 설계예요. 이 한 문장 잠깐 곱씹어 보시죠. 3년 넘게 이어진 전쟁 내내 러시아는 겉으로는 항상 이기고 있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크렘린 브리핑, 국영방송, 칠러 매체까지 모두가 러시아 우세를 확신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 우세 서사가 유지되기 위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진짜 실체를 감춰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항공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실제 조종사 손실이 얼마인지, 정유 처리 능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이런 숫자들이 러시아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감추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공개되는 순간 지난 3년의 우세 서사가 통째로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러시아가 갑자기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감춰왔던 실체가 우크라이나의 3톤 폭탄과 드론 앞에서 강제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층입니다. 이 흐름이 러시아 국내와 동북아 안보에 어떤 파장을 던지는가. 먼저 북한 무기 지원의 실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다연장 로켓 그리고 병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북한 포탄의 불량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 사이에서도 북한 포탄의 폭발 사고와 신관 불량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어요.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사상률이 매우 높다는 정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줬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격차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첨단 전투기 기술, 위성 발사체 핵심 기술은 러시아가 완전히 넘기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기 것도 다 못 지키는데 뭘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러 동맹이라는 겉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안을 열어보면 러시아가 약해지는 만큼 북한도 최대 후원자를 잃어가는 구조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러시아의 전쟁 부진이 반가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던진 카드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회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푸틴 정치 생명의 취약성입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 지표들이 크렘린이 통제하고 싶은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 노동력 부족, 방산 부문 과열, 소비재 부문 위축, 크렘린 내부의 파벌 갈등 신호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프리고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러시아 권력 구조 안에 이미 무장 반란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실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정규군이 사실상 개입하지 못했어요. 크렘린이 그때 확인한 게 뭐냐? 자기 통제력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푸틴은 군부와 안보기관을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한번 드러난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요. 여기서 러시아 정치사의 패턴을 보시죠. 1905년 러일 전쟁 패배 뒤 1차 러시아 혁명, 1917년 1차 대전 패배 뒤 볼셰비키 혁명, 1989년 아프간 철수 뒤 소련 붕괴, 러시아는
지역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지고 나면 반드시 정치 체제가 흔들렸어요. 이게 예외 없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성과 없이 이 전쟁이 끝나면 푸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러시아 정치사의 패턴 인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흐름이 동북아 안보에 던지는 파장, 러시아가 약해진다는 건 북한이 최대 후원자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대만 시나리오를 계산할 때 러시아 요인이 소멸된다는 뜻이고요. 일본이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는 배경에도 러시아와 북한 측의 실질적 무게 재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각도를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베이징은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전쟁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결심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를 물리력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 대만 시나리오의 답을 찾는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나오고 있어요. 결심한 강대국이 저가드론과 정밀 타격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베이징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대만 침공 시나리오의 리스크 계산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 얻고 뭘 잃습니까? K방사는 지금 유례 없는 기회를 잡고 있어요. K9 자주포, 천공, 형공, 유럽 각국이 줄을 서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번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무인기 산업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달 수천 대씩 뽑아내는 저가 드론, 우리가 지금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각도로 K방산 정책을 짚는 분석, 주류 매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국 안에서만 수백 개의 소규모 드론 제조업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폭격 맞아도 다른 곳이 계속 뽑아내는 분산형 생산 구조예요. 반면 우리 방산 구조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고가 정밀 무기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5만 달러짜리를 매달만 대씩 뽑는 시스템하고 5억 원짜리를 정교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예요. 지금 세계 전장에서 검증된 방식이 어느 쪽인지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이 질문을 얼마나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반격 얘기만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반도 안보에 어떤 실질적 파장을 던지는지, 그리고 우리 방산 전략에 어떤 재조정을 요구하는지 이런 각도로 짚는 보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아직도 유인 전투기 도입 얘기가 중심이에요. 우크라이나는 5만 달러 드론으로 400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소진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미국 변수가 하나 더 겹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이 흔들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상황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자체 무기 생산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서방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나라가 지금 러시아 방공망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원이 끊기면 우리는 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처음에 제가 물었던 그 질문, 70년 넘게 완성한 러시아 방공망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가? 지금은 그 질문의 답이 처음 들으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프닝에서는 이 상황이 놀라운 군사적 사건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3톤짜리 폭탄, 드론 공격, 방공망 파괴, 이런 단어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3톤 폭탄과 드론은 무대 소품이에요. 진짜 사건은 러시아 시스템 내부에서 3년 넘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그 실체가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앞에서 강제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벽부터 갈라져요. 러시아에서 갈라지고 있는 건 지금은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 뒤에 지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이 무너지면 낙하물은 크렘린 안까지 떨어집니다.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다르게 읽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반격 성공이라는 짧은 자막 뒤에 얼마나 큰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인지 이제 그게 보이시죠? 그럼 이 흐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가능성은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 크렘린 내부에서 정치적 전환이 강제되는 시나리오. 프리고진 사건에서 봤듯
러시아 권력 구조 안에는 이미 균열이 있어요. 성과 없는 장기전이 계속되면 이 균열이 실체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오는 시나리오. 다만 이 협상이 우크라이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뜻하지는 않아요. 전선 동결, 부분적 영토 손실,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새로운 균형점 설정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확전 도박을 선택하는 시나리오. 핵위협의 강도가 이미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이 도박이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까지 옵니다. 강대국이 지역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정치 체제가 흔들린 역사 처음이 아닙니다. 소련의 아프간, 미국의 베트남, 그 패턴이 지금 크렘린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파장이 우리 반도까지 닿습니다. 이 전쟁 진짜 끝날까요? 그리고 끝난다면 그 다음 판은 누가 어떻게 짜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은 뉴스가 놓치는 구조를 계속 파고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